반갑습니다. 정신건강 간호학 1 7주차 두 번째 시간이고요. 치료적 관계와 의사소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수용자 측의 의식과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서 의사소통은 간호 상황에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으며 그 사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피드백을 통해 다시 송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일까요?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말이나 글이 아닌 비언어적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차지하곤 합니다. 제 친구 딸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미국에 혼자 유학을 하고 싶다라고 했대요. 사실 너무 어리고 영어도 간단한 단어만 아는 수준이라서 반대를 했었는데 하도 졸라서 한 학기만 유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 친구가 적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일단 학교에 가서 아는 영어 단어 한마디만 던지면서 손짓 발짓으로 막 제스처를 취했더니 대부분 다 알아듣더랍니다. 사실 언어는 나의 의도를 포장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인 부분, 즉 표정과 음성, 제스처 등은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나도 모르게 드러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비언어적인 특성인 음성적 기호, 신체적인 움직임인 행동적 기호,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사용한 모든 대상물인 대상적 기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성적 기호입니다. 이것은 말을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비언어적인 특성으로서 예를 들면 음조와 음색, 목소리의 특성, 크기, 말하는 강도, 빠르기와 리듬, 그리고 웃음소리, 신음소리, 기침소리, 이런 것 같은 더듬거리는 말투 등이 해당됩니다. 음성적 기호는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전달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적 기호인데요.
신체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반사적인 행동, 자세, 얼굴 표정, 제스처, 태도와 같은 모든 종류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대상적 기호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사용한 모든 대상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옷, 가구 및 소유 이런 것들은 회사에 자신에 대한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대화를 하는 대상자 간의 거리로도 드러나는데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대중적 거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얼마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나요? 보통은 서로 얼굴과 표정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스킨십이 가능한 정도의 밀착된 거리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반면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가 교수님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러 왔을 때는 어떤 거리에서 대화를 하나요? 아무래도 친한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할 때보다는 공간을 두고 대화를 하게 되겠죠. 친밀한 거리는 50cm 이하의 거리를 말하고요.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매우 가까우며 상호 간의 감각적 자극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연인, 부부,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 등의 거리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거리는 50cm에서 100cm 정도의 거리인데요. 보통 우리 친구들끼리 가까운 사이에서 이 공간이 적용되며 접촉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가족, 동료와 같은 사람들과 서로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음 사회적 거리. 이 거리는 1에서 4m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공간은 개인적이지도 않고 의존적이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사업상 공식적으로 만날 때의 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대중적 거리인데요. 4m 이상이고요. 이 거리는 대중을 상대로 큰 소리로 강연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학년 때 상담 이론 및 실제에서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을 배웠는데요. 이 교류 분석은 적용하기 쉽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가면서 학습해 봅시다. 인간의 내부에는 부모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가 있는데 대화 상대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자아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자아 상태에는 패턴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나오는 자아 상태의 패턴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 바로 교류 분석 방법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원이 있죠? 이거는 부모 자아 상태인데요. 부모 자아 상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 CP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크리티컬 밸런스의 약자로 비판적 부모 자아 상태를 뜻합니다. 동그라미 아래에는 NP라고 쓰여 있죠? 이것은 뉴터닝 밸런스, 즉 양육적 부모 자아라고 합니다. 양육적 부모 자아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면 따뜻하고 온정적이고 지지적이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수용적입니다. 어릴 적 정성스럽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예뻐해주는 인자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죠? 양육적 부모 자아는 그렇구나, 괜찮겠니? 무엇을 원하니?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판적 부모 자아는 어떨까요? 규칙적이고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적이고 일관적이고 정통적이며 규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숙제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놀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면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앞으로 또 그러면 혼난다? 얼핏 보면 비판적 부모가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양육적 부모 자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자아 상태는 장단점이 있고요. 어느 것이든 과하면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양육적인 부모 자아가 따뜻해 보이지만 과하면 자녀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부모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친 관심과 배려, 과잉 간섭으로 타인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비판적 부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잘 기능을 하면 상황을 통제하거나 일관성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하면 타인을 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빨간색 원을 보면 A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덜트, 성인자아죠. 성인자는 보통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현실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과하게 되면 냉담하고 무감각적이거나 기계적이고 타선적이어서 로봇이나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제일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는 아동자아인데요. 아동자아는 FC, 자유로운 아동자아, AC, 욕 같아. 수능적인 아동자아로 나뉩니다. FC는 프리차일드죠. 누구에게나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직관적이고 창조적이며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과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므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Adopted child, 순응적인 아동 자아는 자신을 예의 바르게 교육시키려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형으로서 순종적이고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양육자의 애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상호교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 잘 통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A를 말했을 때 A로 대답해주면 만족스럽겠죠? 교류 분석에서는 이러한 것을 상호보완적 교류라고 합니다. 즉,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제기한 자아 상태로 반응하는 경우로서 두 사람 사이의 자극과 반응이 평행선을 이룰 때 나타나며 이때 대화는 상호 지지되고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대상자가 A의 자아 상태로 메시지를 건넸을 때 간호사 역시 성인 자아로 대답하는 것인데요. 이상적이고 상호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가 땡땡님 5월 20일 오전 9시에 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라고 성인 자아로 물었을 때 환자가 네, 오전 9시로 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성인 자아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한히 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적 상호교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상자는 간호사에게 성인 자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반면 간호사는 부모 자아 상태로 대상자에게 아동에게 대하듯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즉, 교차적 상호교류는 메시지를 제시한 자아 상태로 반응하지 않을 때 혹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자아 상태를 제시하지 않을 때를 뜻하는데요. 대화의 흐름을 방해받거나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A 자아로 환자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간호사님, 내일 오전 9시에 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데 깜빡하고 음식을 조금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간호사의 모범 답안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 이후로 검사 가능한 시간을 새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자로 대답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간호사가 아니, 제가 밤 10시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치듯이 부모 자아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자아로 질문했던 환자는 기분이 나빠지겠죠. 환자는 화를 내거나 이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등 더 이상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의적 교류가 있는데요. 이면적 교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중적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복잡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위를 감추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되기 쉬운 의사소통의 형태죠. 예를 들어 내일 오전 9시에 위내시경 검사가 예약되어 있는 환자가 밤 12시에 야식을 먹은 것을 아는 간호사가 알면서도 일부러 땡땡님 위내시경 예약 시간은 몇 시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환자가 대답합니다. 네, 9시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가 성인 자아로 원활하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위내시경 시간을 환자에게 물어본 것은 정말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시경 검사인데 지금 야식을 먹어? 라는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을 떠보는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받은 환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환자가 아차, 내가 까먹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 제가 깜빡하고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지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 것은 속으로 뭐야, 내가 지금 음식 먹었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숨기고 아닌 척 하면서 대답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러한 이중적 메시지 때문에 파괴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교류 패턴이죠. 그래서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실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료적 의사소통이란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비지시적이고 비판단적이며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말이 쉽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 내 말 들어봐. 내 말 맞지?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 에이,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죠. 치료적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 경청을 들 수 있는데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내적인 정신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대상자에게 집중함으로써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청에는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인 경청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경청은 그야말로 잘 들어주는 것이고, 적극적 경청은 눈빛이나 제스처 같은 추임새,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넣어줌으로써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경청은 치료적 관계의 기본적인 기법으로서 다른 치료적 기법은 이 경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경청을 기본으로 하며 일반적인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상적인 이야기, 공통된 화제, 광범위한 주제에 초점을 두면서 대화를 시작하며 차츰차츰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개방적인 질문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나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어요. 재진술은 대상자가 표현하는 주된 생각이나 느낌을 알기 쉽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말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계속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대상자가 오늘은 두통이 심하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간호사가 오늘은 두통이 심하시군요 라고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료화입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잘못 알아들은 내용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방법인데요. 이때 명료화는 표현된 내용뿐만 아니라 숨겨진 생각과 느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대상자가 묘한 기분이 들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묘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때 간호사가 묘하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혹은 저는 땡땡씨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혼돈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대상자가 한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직면이란 대상자에게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기분이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은 화가 쫙뜩 나 있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때 간호사가 직면을 제공한다면 네, 환자분께서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표정을 보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군요 라고 표정과 언어의 불일치성을 다이렉트로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직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비판적인 태도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면이라는 기법의 특성 자체가 상대방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에 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대상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공감을 한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대상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치료적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직면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반영인데요.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경험, 내용을 간호사가 다른 용어로 대상자에게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영은 내용 반영과 느낌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 반영은 대상자의 근본적인 생각을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다시 말해주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복잡한 생각이나 표현에 대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대상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느낌 반영은 대상자의 느낌을 자신의 견해에 썩지 않고 다시 표현해주는 것으로서 막연한 감정을 보다 분명하게 해줍니다. 내용 반영의 예를 들어보면 결혼해서 남편은 돈도 안 벌어 직장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상자가 이야기했을 때 간호사가 남편분은 결혼을 한 뒤로 더 이상 일하려는 의지가 없군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간호사가 결혼해서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직장도 구하려 하지 않는군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진술과 반영의 차이점은요. 재진술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주는 것인데 비해 반영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간호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서 대상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느낌 반영의 예를 들어보면 대상자가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제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도 저는 또 언제 그런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간호사가 땡땡님은 조절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군요. 혹은 그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셨군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자기 노출인데요. 간호사는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대상자의 경험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직업소개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간호사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겁이 났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의 고민과 유사한 자기만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대상자가 자신의 느낌, 감정을 표현한 후에 사용해야 되고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 제공입니다.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건강교육, 즉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에 관한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병원에 처음 입원하는 대상자에게 납병원은 여러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다음은 침묵인데요. 침묵은 대상자가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 대상자에게 간호사의 침묵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우울하거나 위축된 대상자에게는 지지와 이해, 수용의 의미를 주며 또한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대상자가 다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여러 내용 중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대상자가 혼란한 상태에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하거나 혼동이 있을 때 풀어야 할 주제에 포커싱, 즉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추상화나 일반화를 피하게 하며 대상자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다른 주제에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인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절하게 중간중간 일을 정리하여 현재까지 무슨 이야기를 어디까지 진행하였는지 알려줌으로써 내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상대방이 한 이야기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리 및 말했던 내용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간호사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간호사가 되었을 때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알고 보면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내가 대화할 때 많이 쓰던 건데 이렇게 하실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 간호사로서 치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자주 쓰는 대화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일시적인 안심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잘 해나가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대상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반응을 하는 경우를 말아요. 대상자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불필요한 칭찬입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칭찬하는 거니까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칭찬하는 반응 자체가 판단하는 권리가 대상자보다는 간호사에게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돼요. 그거 참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요. 간호사가 대상자를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칭찬을 들으려는 방향으로만 말하고 행동하려고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치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절인데요. 이것은 말하지 맙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평소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는데요. 대상자 역시 대화를 거절당한 느낌을 갖게 돼서 치료적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겠죠. 비난은 그건 좋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반응하는 것으로써 대상자의 행동이나 생각을 비난하는 것인데
것인데요. 이건 역시 판단하는 권리가 대상자보다는 간호사에게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고, 간호사의 칭찬을 들으려는 방향으로만 말하고 행동하려고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치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된 감정의 경시는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인데요. 의외로 간호사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죠. 간호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대상자가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느낌이 일시적이거나 잘못된 것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지나친 동의와 지나친 이견인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려요. 난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는 간호사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동의는 간호사의 의견에 따르려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지나친 이견은 대상자가 틀렸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충고입니다. 보통 상담을 할 때 아주 빈번하게 쓰는 것이 바로 충고인데요. 보통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대상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대상자가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자발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확인을 받으려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고를 잘 따르지 않아요. 다소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충고를 잘 따르기도 하는데, 다음 문제도 간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한 의존심을 조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전인데요. 병이 없다면 왜 퇴원이 안 될까요? 그런데 당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상자의 지각과 인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호사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 네, 간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예,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네요 라고 할까요? 오히려 대상자는 자신의 병적인 생각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퇴원시켜주면 증명해 보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원을 요구한다든지, 내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와서 보여줬던 이 모든 행적들을 다 증명하겠습니다 라며 도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더욱 집착하게 되겠죠. 다음은 방어입니다. 방어는 언어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컴플레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병원은 의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간호사는 불친절하고 설명도 없고 절차도 복잡하고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땡땡님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병원은 유명한 병원이에요. 대한민국 탑 10에 드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다 유능하고 얼마나 친절한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평을 공격으로 인지하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행동인 것이죠. 다음은 주제 바꾸기인데요. 대화를 하던 중에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화 중에 말을 돌리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대화의 초점을 돌리는 거죠.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보다는 그것을 좀 더 살펴볼까요? 로 바꾸어서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판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가치가 내재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간호사의 가치 기준에 적합할 때만 인정받으라고 용납됩니다. 이때 나는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질문인데요. 상담의 기본은 뭐라고 했죠? 경청이에요. 간호사가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질문을 막 쏟아붓게 되면 간호사가 자신의 반응을 존중하지 않고 정보만을 요구하는 신문자로 생각하게 되고 대상자에게 스트레스와 압도당하는 느낌,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자신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느끼시죠? 그것에 대해서 더 말해주세요
라며 대상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정적인 말 사용하기입니다. 당신 어머니는 화나게 만드는군요. 그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등의 수용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감정 섞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자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축됩니다. 다음은 문자적인 반응인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이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여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간호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치료적 관계의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사람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말 그대로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계속 아픈 거죠? 사진이라도 더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간호사가 검사는 다 했어요. 사진을 더 찍을 필요는 없어요.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는 정말 검사를 더 하겠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나 정보 등을 듣고 싶은 건데 검사 다 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저 사람은 내 말 안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투적인 반응입니다. 날씨가 좋군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곧 집에 가게 될 거예요. 등의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의미 없는 상투적인 문구나 틀에 박힌 반응을 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이 1,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이것을 좀 짧게 압축해서 빨리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내용인데다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치료적 기법과 비치료적 기법을 개념을 파악하시고 각각의 기법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예들을 좀 숙지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치료 기법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치료적인 기법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비치료적인 기법 중에 이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